안녕하세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숙청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 아합에게는 사마리아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의 이스라엘 관리들과 장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하던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예후는 편지에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는 아합이 죽은 지 약 14년이 지난 때임을 감안할 때 아합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70이라는 숫자 또한 아합의 후손들이 사마리아에 아직도 많은 수가 남아 있었으므로 아합 왕가는 여전히 건재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예후의 반란이 1차적 성공을 거두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70이란 상징적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을 제거할 때 내시들을 이용한 것과 같이 자신의 반란에 대한 백성들의 반감을 무마시키고 기존의 정치 세력을 자신의 반란에 포함시켜서 통치 초기부터 충분한 지지 기반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과격한 성격을 지닌 동시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지략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예후가 편지를 쓰고 장로들에게 보내는 행동은 과거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고 보냈던 행동과 정확히 대꾸를 이룹니다. 이처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예후가 아합의 후손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이 다름 아닌 과거 이세벨이 나봇을 살해할 때 사용했던 전략과 동일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아합 후손들의 죽음이 과거 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한 악행에 대해 엘리야가 선포했던 아합 가문 멸망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 주인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에게 전차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도착하자마자 예후가 자신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마리아 성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을 상기시키는 것은 앞서 두 왕을 처단했던 기세를 몰아 싸운다면 사마리아 군대가 아무리 강해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혁명에 대해 사마리아 성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굴복하는 방향으로 나올지 아니면 부정적이고 대항하는 방향으로 나올지 살펴보려는 심리 전술이 담겨 있습니다. 3절. 너희 주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 그 아버지의 왕위에 앉히고 너희 주인의 집안을 위해 싸우라. 다시 한번 예후의 자신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을 먼저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게 만들기 위한 예후의 고도 심리 전술입니다. 결국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그가 사용한 심리 전술에 말려들어 스스로 자신들을 예후의 신하로 고백함으로써 예후의 주인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7절. 편지가 도착하자 그 사람들은 왕자 70명을 잡아다가 모두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에게 망설일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신속하게 아합 가문의 자손들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그들로 그동안 섬겨왔던 아합 왕가를 배신하는 데서 오는 심적 갈등을 최소화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를 바구니에 넣어 보낸 행위는 그들이 완전히 죽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죽은 자의 숫자를 세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여 그것을 증표로 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람의 목을 베어 가져오는 것인데 신약 성경에서 헤롯 왕의 의붓딸 살로메가 그 어미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장면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이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아합의 후손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음으로써 민심을 잃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8절. 심부름꾼이 도착해 예후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말했습니다.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아침까지 두어라. 성문 입구에 쌓아두는 것은 아합 왕가의 몰락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공포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이를 목격한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예후 자신에게 반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수당한 자들의 머리를 무더기로 쌓아두는 이러한 예후의 조치는 고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유사한 예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아시리아 비문들에도 아수르나시르팔과 살마네셀 3세가 주민들을 위협하고 반란의 길을 꺾기 위해서 성문 앞에다 잘린 머리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이튿날 아침에 예후는 밖으로 나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죄가 없다. 내 주인을 반역해 죽인 사람은 바로 나다. 그러나 누가 이 모든 사람을 죽였느냐? 예후가 백성들 앞에 선 것은 참수당한 아합 가문의 후손들의 머리를 전날부터 목격했던 백성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장소가 대중들의 공공 집회뿐만 아니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예후가 여기에 섰다는 것은 그가 아합 후손들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재판하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은 예후의 반역으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유다 왕 및 이세벨이 죽자 공포의 분위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위에 갑작스런 아합의 후손 70인의 죽음에 대해서 성 안의 백성들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킨 예후의 소행으로 돌려지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예후의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과도하게 행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든 정당한 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고 한 말에는 교묘한 속임수가 들어 있습니다. 70인의 아합 가문 자손들을 죽인 이 잔인한 살육 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책임을 아합 집에 속한 자들에게 돌리기 위한 사전 작업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사마리아 지도자들에 의해 대변되는 민심의 반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 추구를 위해 민심을 내세우는 것은 이 시대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일은 헛될 뿐입니다. 역사적 기로에 섰을 때 공동체는 바른 선택을 해야 살아남습니다.